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해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제가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하면서 푸틴이 해냈다. 글로벌리스트 세계 전략, 사망선고 이렇게 했는데 푸틴이 해냈다 이렇게 짓궂게 제목을 달아서 마치 제가 푸틴 우크라이나 잘 침공했다 이런 식으로 혹시 곡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근데 실제로 내용 보면 거기서 푸틴 깡패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엔 초기라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혹은 투쟁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정치가 썩었다 안 썩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세계 전략에 관한 문제만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포함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이제 3구 대선 드디어 이제 안철수가 백기투항했죠. 3구 대선 이번에 아마 신나게 한번 상대방을 밟고 우리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선에 제대로 참여할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3구 대선 본투표 개표 참관인이 돼주십시오. 김경재 캠프의 추천으로 정식 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www.muson.kr 또는 2022korea.com으로 오시면 됩니다. 3월 6일 18시 마감입니다. 3월 6일 18시까지 마감인데 이게 입력을 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실은 저울에 오른 겁니다. 그 공화국의 구성 요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가 국민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민의 형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너무 익숙해서 야, 국민이라는 거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전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민족도 많고 또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민족도 많고 또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이제 그 로마 제국 때 유대인이 계기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완전 열받아 가지고 보통은 로마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유대인을 흩어버렸죠.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그 이제 유대인이 그때부터 떠돌이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되죠. 원더링 주, 떠도는 주죠. 떠도는 유대인.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를 보면 영토와 주권이 없죠. 오직 문화와 종교만으로 민족을 2000년 동안 유지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민족을 유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현대 문명이 이제 지식 기반 사회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인들의 숫자가 급증한다고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이런 지식인의 숫자가 급증할 때 이때 이 지식층으로 끼어든 거예요. 이게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대인이라 그러면 시꺼먼 옷 입고 턱수염 기르고 남자 같으면 이제 모자 쓰고 이러고 자기들끼리 그 못 사는 동네 게토라고 불리죠. 유대인 빈민촌에 몰려서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멀쩡한 지식인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니까 사회에서 이제 저변에 이제 반감이 생긴 거예요. 그 반감이 튀어나온 게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프랑스군 포병 장교죠. 야, 니들이 변호사하고 회계사 하는 거 그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어떻게 우리 위대한 프랑스 공화국의 군인 그것도 사병도 아니고 장교가 돼. 이게 유대인들 겁대가리 없네. 드레피스가 간첩하는 거 다 알았어요 이미. 그러고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죠. 189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간첩으로 몰아서 이제 그 악마의 섬, 그게 이제 영화 빠삐용에 나오는 섬이죠. 아마존 근처에 있는 남미 그 프랑스 식민지인데 거기에 있는 그 참혹한 감옥에 유배를 해서 10년을 가둡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대 문호였던 사람이 자쿠제 나는 고발한다라는 명문의 글을 썼고 그 사람은 또 의문사죠. 의문사라기보다 사실은 살해당한 거죠. 누가 굴뚝을 막아가지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 지식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데 무죄 석방이 아닙니다. 재심이 아니고 그냥 석방입니다. 형집행 정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식층으로 급부상하면서 나오는 그 사건이었어요. 드레피스가. 자, 이거 우크라이나는 뭐냐? 전쟁을 통해서 국민이 형성될지 말지 이제 저울에 올라선 겁니다. 참 참혹한 일이죠. 참혹한 일입니다. 국민의 형성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우리를 봐도 그래요. 국민의 형성, 유대인 마찬가지 아니에요. 2000년 떠돌다가 그 쥐꼬리만한 땅덩어리 간신히 차지하고 중동에서 온갖 깡패 취급받으면서 저러면서 억지로 국가를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된 거예요. 패스포트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국민이 당신들 국민을 형성할 수 있어 없어 라는 저울에 올라선 거예요. 저게 참혹한 일이죠. 한국인은 어떨까요? 한국 현대사 160년. 저는 현대사 160년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라는 건 한국인이 현대 문명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 해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봐야 되냐? 1860년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그때 베이징 조약이 맺어지고 청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하거든요. 한국의 전통사회는 2조까지는 청체제 아래에서 존재했고 그 청체제가 붕괴한 사건이기 때문에 1860을 저는 한국인이 현대 문명에 끌려 들어간 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해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고 굉장히 불길한 소식이 많이 전해진다. 이런 글을 쓴 게 누구냐? 동학을 만든 최재우가 동경대전 첫머리에 그렇게 썼습니다. 경신년에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옥황상제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동학을 만든다. 이런 그 앞부분이 있어요. 그 경신년이 그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온몸이 으슬으슬하다. 그러니까 천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경신년이 1860입니다. 강제 편입해서 각성을 하죠. 그게 1904년. 1904년은 운하미승만의 독립정신이 쓰여진 해입니다. 우리가 참 다행인 게 저 44년 동안 우리가 피잔치를 안 벌였어요. 심지어 저는 동학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할아버님, 제 친할아버님이 동학난의 고흥 책임자셨기 때문에 동학난이라고 부릅니다. 저 동학 비하하는 소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동학난 했어요. 어른들이. 동학의 그 장점은 그 혁명이 아니라는 데 장점이 있어요. 동학의 장점은 그 이대 교주 최시형이 그 정치 투기꾼 전봉준, 그다음에 피바다 농민혁명을 주장한 김계남 손화중을 눌러버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봉기를 눌러버렸잖아요. 동학 주류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본봉기를 동학 주류, 충북과 경북 중심의 동학 주류가 너희 앉아 그래가지고 꿇어 앉혔다고요. 진압을 해버렸다고요. 사실상. 동학은 혁명이 아니에요. 동학은 농민혁명은 더더욱 아니에요. 동학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학 2차 봉기는 결국 뭐냐면 왜 왕실을 일제가 장악했냐예요. 그게 동학 2차 봉기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보국 안민인데 보국 안민이라는 건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든다라는 구호 아니에요. 그때 나라 안에는 왕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왕실을 포함한 나라를 튼튼하게 한다. 동학이 혁명도 아니고 일반적인 농민혁명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을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마크시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엥겔스의 독일 농민전쟁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계급적 관점, 빈농의 농민혁명적 관점에서 그 해설을 했고 그 프레임을 빌려서 동학을 해설했는데 동학은 천만에요.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저항이에요. 카톨릭 순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시기를 보면 중국은 완전히 피바다예요. 저 시기에 중국이 태평천국 아니에요. 세계 최악의 농민 반란. 그것도 기독교 사교. 나는 예수의 동생이고 야훼의 둘째 아들이다. 내 말을 들어서 저 나쁜 놈들의 목을 치고 피바다를 만들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의 이름이 태평천국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천국을 중화 땅에 만들겠다예요. 그래서 태평천국이에요. 기독교 사교 농민 반란이고 무지하게 잔인했다고요. 우리 그런 게 없어요. 저 44년 동안. 그리고 막판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개명을 해서 그게 만민공동의 독립협회로 나왔고 한글의 정리로 나왔고 국문 쓰기 운동으로 나왔고
저 때 틀이 제대로 잡혔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저 때 만약에 우리 선배 세대가 태평천국과 같은 피잔치 벌였으면요. 지금 이 한반도 전체 김일성보다 100번, 1000번 더 악랄한 악마가 지배하는 땅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이게 결국 이시조선의 그 지배층과 그 고루한 사대부들에 막혀서 결국 제대로 된 개혁으로 못 가고 치욕과 분발의 시기 그게 40년이죠. 왜, 분발이 뭐냐? 우습게 봤거든 쪽발이. 왜놈? 아 근데 잘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쟤들이 하는데 우리가 못해? 분발이죠. 이게 40년 간 거예요. 1905년에서 1945년. 그 다음에 건국이 45년에 53년 8년입니다. 이게 이 좌파 학자들 중엔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졌고 헌법은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재헌헌법에 다 담겨 있는데 재헌헌법을 보면 사회주의적 성향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뭐 이따고 개소리를 해요. 건국이 하루 만에 되냐고요. 미국이 독립선언을 1776에 하지만 헌법 제정이 1787에 헌법 제정을 해요. 그러면 독립선언서부터 헌법 제정까지 거의 20년 걸린 거죠. 그래서 헌법 제정에 의해서 그게 각 주에서 비준이 돼서 그게 1788, 1789에 비준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 그걸 Bill of Rights라 그럽니다. 미국 권리장전. 개인의 뭐 자유, 출판, 결사, 종교, 양심, 표현 뭐 이런 거의 자유. 그게 수정헌법 1조고요.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이 무장할 자유. 그렇게 해서 줄줄이 그 개인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규정을 해요. 그래서 1조에서 10조까지가. 그래서 미국식 권리장전이라는데 미국식 권리장전이 1792년인가에 그게 수정헌법이 한꺼번에 통과하거든요. 1조에서 10조가. 그럼 미국 건국과정 1776 부근에서부터 1792까지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16년 이렇게 걸린 거예요. 나라가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 건국과정 1945년에서 1953년입니다. 그중에 영토와 주권은 45년에서 48년 사이에 걸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실효적 영토는 38선 이남. 그다음에 이제 유엔이 인정하는 주권국가가 탄생을 하죠. 1948년에 그 주권국가 탄생에 반대하는 그 제주 그 공산당의 그 난동과 또 그것과 연결된 여순 반란 이런 거 다 거치고서 결국 주권국가가 48년에 탄생을 해요. 그러나 국민은 아직 형성이 안 됐다고. 현대적 주권국가 체제를 국민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일제 전에는 이시조선의 신민이고 일제 때에는 일제 신토의 2등 신민이에요. 식민지 신민. 주권국가의 국민됨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국민은 언제 형성된 거냐? 전쟁을 통해서 형성됐어요. 1950에서 53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국의 시기를 1945년에서 1953년까지 8년을 봅니다. 건국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다. 미국 봐라. 헌법체제 만들어지는 데까지 1776 독립선언에서부터 16년 걸렸다. 16년, 92년이니까 16년. 우리 8년 걸렸다. 국민 형성까지. 저 국민 형성이 저 참혹한 전쟁을 그 남침을 물리치면서 대한민국인이라는 국민이 형성된 거예요. 그 국민의 자긍심과 내가 나라 지켜냈다라는 그 자존심이 생겼고 그 자존심 때문에 4.19가 터졌고 그 자존심 때문에 5.16이 터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 한강의 기적, 그 다음에 그 신군부 때 80년대에 일어난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성. 예를 들면은, 저기 어디야. 우리가 그 구속 적부심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적용이 된 게 전두환 정부가, 그러니까 민주화 때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1988년경에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국 사건에 대해서 구속적 부심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체포영장 없이는 시국사범이라 그럴까 정치범을 함부로 못 끌어가는 거. 이거가 노태우 정부 말인가 1990년대 초예요.
김영삼 정부 때 된 거예요. 그 전에 1980년대 제가 잡혀갔을 때는 80년, 81년 이때는 그냥 끌려가요. 실종이야. 영장 없어요. 법률적으로 뭐가 되냐? 임의동행이야. 임의라는 건 제가 내켜서 스스로 내 가시죠 하고 따라갔다는 소리야. 그러면 거기서 취조받으면서 두들겨 맞고 물고문 당하고 관절 뽑기하고 그러면 그것도 임의 협조지.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음란성 피악증 환자가 되는 거죠. 두들겨 맞는 거 좋아하고 물고문 당하는 거 좋아하고. 그전에 그랬었어요. 이 정치범들은. 저는 양심수란 말을 잘 안 써요. 왜냐? 양심은 김정일을 불러다 놓고 너 양심 없는 놈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민족과 국가를 살아가고 이 조선민족, 이 김일성 장군이 만드신 조선민족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나야말로 양심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네 양심이고 양심 뭐 묶이고 있네. 그냥 정치범. 내가 너의 정치적 신조에 동조하면 너는 내 동지로서의 정치범이고 내가 너 정치적 신조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는 깜빵에서 썩거나 죽어야 될 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잡혀가고 뭐 재판받았지만 저는 스스로 양심범으로서 잡혀가서 재판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정치범, 확신범으로서 잡혀가고 재판받았어요. 약간 붉은색으로, 많이 붉은색으로. 민주화도 아니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시기가 글로벌리즘과 혼란이죠. 제가 왜 1992년을 꼽냐? 제가 노태우 정부 말인데 저 해에 한중 수교가 된 겁니다. 한중 수교는 글로벌리즘 세계 질서를 미국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 보고 야, 너 중국이랑 과거 따지지 말고 수교해. 그리고 대만이랑 끊어. 그 오다를 우리가 실행한 거예요. 양국 수교도 아니고 대만 끊고 중국 수교. 중국이랑 수교를 할 수가 없는 처지죠. 저희가. 왜 그러면 6.25 때 6.25 3년 과정에서 2년을 중공군하고 싸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중공군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중공인민군 똥자루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뭐 먹을 거랑 이부자리 이런 거를 이제 그 보급품의 수준이 낮으니까 바리바리 싸갖고 짊어지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중공군 인민군 똥자루 그리고 그 소문 이렇게 있고 보급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단단하게 그 찐 큰 식빵을 들고 다니는데요. 헛빵. 그래서 그걸 뜯어 먹어 가면서 하나 가지면 하루 종일 그 밀가루빵만 먹으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거 베고 자고. 저희가 들은 이른바 중공군 인민군 똥자루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한테서. 근데 어느 날 거기랑 전쟁 배상 얘기도 없고 뭐 과거도 묻지 말고 저는 언젠가 한번 사람들 모여가지고 중국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언제 된 거냐? 1992년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글로벌리즘에 우리 한국을 본격적으로 장악한 시기, 그 상징적 사건, 그게 한중수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후로는 이렇게 정신이 많이 혼란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글로벌리즘과 뭐 미중미롤, 한중미롤, 남북미롤 이런 분위기니까 이게 백모나 우리 시청자님들 같이 고지식한 사람들만 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거지. 대부분은 그게 그냥 세태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사시는 거예요. 출세도 하시고. 대부분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혼란되죠. 왜냐? 우리 과거가 코미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요? 그 냉전 수구 같은 말씀하지 마세요. 귀하는 전쟁광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코미디가 돼버린 거예요.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라고 표현하고 그 혼란이 지금 집권당 후보가 대장동 마피아 자본주의 수괴가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쪽팔린 나라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이런이 배제하고 이렇게 국민의 형성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제 당신들 국민 형성할래 안 할래? 할 거냐 말 거냐? 이 참혹한 저울에 올라선 겁니다. 참혹한 저울에. 그리고 그렇게 낙관적이질 않아요. 그게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기가 언어적으로 조금 러시아 같은 슬라브어지만 같은 이스턴 슬라브예요. 같은 동부 슬라브어로 세 개 언어가 꼽힙니다. 러시아어, 벨라루스어, 우크라이나어 세 개 언어가 꼽혀요. 그 이스턴 슬라브 언어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언어적으로. 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해서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데서 30%, 작은 데서는 한 10% 정도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안들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내부가. 복잡하죠. 그래서 저기가 나라를 이룬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가 얼결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저게 저것 때 소련 붕괴 때 순수 러시아 언어 쓰는 데만 딱 남기고 다 해체시켰거든요. 그래서 저걸 소련 붕괴 사건을 러시안 내셔널리즘, 러시아 민족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한 게 벨라루스 같은 걸 독립을 시켰다고요. 벨라루스가 어디냐? 그 민스크가 있다고요. 민스크가 뭐냐? 러시아 탱크, 러시아 트랙터 만든 데가 민스크예요. 소련 때 탱크 트랙터 최대 공장이에요. 거기가 장갑차. 그런 민스크를 끼고 있는 벨라루스도 독립시켰다고요. 우크라이나 독립시켰다. 급하니까 막. 러시아 말만 하는 여기만 우리가 관리하겠어. 그럼 그게 언제? 91년에 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그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전에도 나라가 있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8세기 말까지는 저기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카몬웰스의 일부분이에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카몬웰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연합이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금의 폴란드, 지금의 리투아니아를 이렇게 아우르는 굉장히 큰 나라가 있었어요. 아주 널널하고 그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관대하고 여러 유대인을 포함한 여러 종족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산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돌로 때려 죽이고 행패하는데 거긴 좀 덜 그러거든. 관대했거든. 또 거기 오스만 투르크나 무슬림도 많이 살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을 세 나라가 회쳐먹었죠. 회를 갈라서 해먹었어요. 그게 세 나라가 러시아, 그다음에 프러시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세 나라가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회쳐먹어서 갈라먹었어요. 그게 프랑스 혁명 터지기 전 미국 독립혁명 터질 무렵이에요. 1700년대 말. 그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 된 거예요. 폴란드도 러시아 땅이 돼. 그때 러시아의 황제가 여자예요. 여황이에요. 여제. 예카테리나. 한쪽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자기 남편 잡아 죽이고 황제 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잔인한데 다른 한쪽으로는 굉장히 개명군주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그때 폴란드 먹었고 그때 우크라이나를 먹었다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전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의 일부였고 그러다가 그게 러시아 일부로 넘어갔는데 러시아 일부 넘어가면서 그 예카테리나가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왕창 들어다가 우크라이나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무슬림하고 오스만 투르크를 밀어냈어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그리고 원래 있던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살았고 러시아와 비슷한 우크라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형성이 돼서 러시아 일부로 살다가 독립 언제 해본 거야?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거기 사람이 산 처음으로 독립국가라는 게 만들어진 게 중세국 뭐고 다 나발이고 다 털어서 처음 만들어진 게 물론 그전에 무슨 키예프 공군 뭐 이런 게 있었죠. 처음 만들어진 게 독립국가 그 땅덩어리로 그게 이제 말하자면 1992년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독립국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는 2014년까지 12년 동안 내내 친러 위성국가였다고요. 친러시아. 2014년, 2013년 이 무렵까지. 그러다가 그거를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네오콘의 수장인 그때 제가 연설 보여드렸잖아요. 그 누구지? 맥케인. 그리고 그 글로벌리스트의 진영,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진영의 수장인 오바마 정부 이 둘이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에서 마이단 혁명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반러 성향의 우크라이나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게 그러니까 불과 한 8년 전입니다.
반러 성향의 우크라이나가 만들어진 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러시아와 적대적인 혹은 러시아와 긴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화국의 국민을 우크라이나인들이 형성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게임에 그 저울에 딱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버거운 과제예요. 굉장히 버거운 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인데 일단 그 뭐 구여곡절 끝이라도 아무튼 그게 그래도 국제법상 독립국가인데 그걸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깡패같이 치고 들어와서 작사를 내는 걸 보면서 한국인은 뭘 느끼겠냐고. 동질감을 느끼죠. 약소민족으로서. 그러면서 국가와 나라는 화두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제가 이거 타졌을 때 윤석열한테 정말 유리하다. 정말 저 사람 정말 뭐 오늘도 누구랑 그랬어요. 야, 저 사람 말이야. 저거 포커 안 합니다. 그러나 족보는 좀 알아요. 족보에 그러니까 뭐가 1등이고 뭐가 2등이구나. 저 사람 포커에서 제일 쳐주는 족보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죠. 아마 확률이 200만 분의 1인가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포커 100만 번, 200만 번 치면은 한 번 잡을 똥말똥한 그런 확률인데. 저 사람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연속으로 잡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은 유리하고요. 이는 폭망한 거예요. 이재명은. 그리고 안철수는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국가와 나라는 문제를 생각하니까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윤은 든든한 한미동맹이고 이재명은 위험한 친중 친북이고요. 안철수는 안이한 제3노선이거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몰리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지지율 급감 추세가 강화되죠. 아니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백기투항하신 우리 안철수님 환영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안동지 환영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탈출은 통상 광고가 안 붙은 상태, 흔히 노딱 상태로 게재가 돼서 재수가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 좀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후에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세뇌탈출보다 충실히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금 무슨 상황 펼쳐지고 있나? 국내 언론 보면 좀 한심해요. 뭐 제블린에 의해서 뭐가 격추되고 뭘 파괴하고 격추는 아니고 파괴했다 그러죠. 무슨 뭐 장갑차를 파괴했고 뭘 파괴했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고 부분적 진실이에요. 맞습니다. 부분적 진실인데 냉정한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